2024년 10월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발견된 78세 노인의 시신. 경찰은 단순 사망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산 총액 92억 7천만 원입니다. 평생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해진 옷만 입고 살았던 가난한 경비원. 그가 어떻게 92억이라는 천문학적 재산을 모았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돈이 어디로 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20년간 완벽하게 숨겨진 한 남자의 이중생활, 그리고 그 끝에 펼쳐지는 기막힌 반전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동의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화요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은빛 아파트 단지에는 이른 아침부터 궂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아스팔트 위로 낙엽이 흩날리고 우산을 쓴 주민들이 분주하게 출근길에 나서던 평범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 단지에는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20분, 단지를 관리하는 박성철 소장은 경비실 문을 열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소파에 기대어 앉은 채 고개를 살짝 숙인 김민준 경비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박 소장은 곧 깨달았습니다. 김 경비원은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김 선생님! 김 선생님! 박 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경비실을 가득 채웠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78세 고령의 노인이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검시 결과도 같았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오후 2시, 경찰 조사가 끝나고 현장이 정리되자 박 소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김민준 경비원이 살던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단지 맨 끝자락 낡은 건물의 좁은 계단을 올라 철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그가 마주한 광경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4평 남짓한 좁은 방.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빗물이 스며든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솜이 빠져나온 베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작은 선반에는 먼지 쌓인 냄비 하나와 컵라면 몇 개, 그리고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옷까지 서너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 소장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던 성실한 경비원. 단 하루도 지각한 적 없고 주민들에게 언제나 공손했던 그 노인이 이렇게 비참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소장님, 참 안 됐네요. 평생을 이렇게 사시다니. 뒤따라 올라온 부녀회장 최순자 씨가 방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독신으로 사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명절 때라도 뭘 좀 챙겨드릴 걸 그랬네요. 다른 주민들도 계단을 올라와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동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떠난 한 노인의 쓸쓸한 최후. 모두가 그렇게 기억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박 소장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관리사무소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아마도 직원이 급한 용무로 전화한 모양이었습니다. 네, 박성철입니다. 소장님, 저 정미영입니다. 지금 사무소로 법무법인에서 전화 한 통 들어왔는데요. 꼭 소장님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요. 법무법인? 무슨 일로? 김민준 경비원님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시네요. 박 소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법무법인이라니. 가족도 친척도 없는 김 경비원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걸까요? 혹시 미납된 세금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요즘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무소로 바로 내려갈 테니 전화 연결해 주세요. 박 소장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옥탑방에 남아있던 주민들은 여전히 김 경비원의 가난한 삶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사무소에 도착한 박 소장은 책상에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소장 박성철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단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저는 법무법인 정인의 변호사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곧 김민준 선생님의 유언 집행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유언이요? 박 소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고인께서 작성하신 공증된 유언장이 저희 법무법인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유일한 연락처로 박성철 관리소장님의 사무실 번호를 남기셨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박 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유언장. 김민준 경비원이 그가 남긴 것이라곤 낡은 냄비 하나와 해진 옷가지가 전부인데 대체 무슨 유언을 남겼다는 걸까요?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혹시 착오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김 선생님은 정말 가난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셨고요. 유언을 남길 만한 재산이 아닙니다, 소장님.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박 소장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김민준 선생님께서 남기신 유산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폭탄을 터뜨리기 직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총액 92억 7천만 원입니다. 순간 박 소장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90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잘못 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92억 7천만 원입니다, 소장님. 92억 7천만 원. 김민준 선생님께서 평생에 걸쳐 모으신 재산입니다. 박 소장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했고 법무법인의 이름을 함부로 사칭할 리도 없었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자세한 내용은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언장의 내용과 함께 고인의 재산 관련 서류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 소장은 멍한 상태로 대답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유언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인의 뜻이기도 하고 불필요한 소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전화가 끊긴 후에도 박 소장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붙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92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매일 아침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하던 그 온화한 노인. 해진 점퍼를 입고 단지를 순찰하던 그 작은 체구의 경비원. 경비실 소파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가 92억의 주인이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사기도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모두를 완벽하게 속여온 한 남자의 거대한 비밀. 그 비밀이 지금 수면 위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단지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그 초라한 경비원이 실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이제 곧 이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체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9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 돈은 지금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걸까요? 모든 답은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박 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답이 자신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고 동시에 가슴 깊은 곳을 울릴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은빛 아파트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92억이라는 숫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대체 어떻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의심과 호기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 아니면 변호사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법무법인 변호사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었습니다. 박 소장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김민준 경비원의 방에 다시 가봐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박 소장은 손전등을 들고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을 찾아가는 형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만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낡은 이불, 해진 옷까지, 먼지 쌓인 냄비. 모든 것이 어제 본 그대로였습니다. 92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박 소장은 형사처럼 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벽지를 살짝 들춰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불 밑을 뒤적였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해진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허탕인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방 한구석에 낡은 교자상을 비췄습니다. 작고 낡은 밥상이었습니다. 아마도 김 경비원이 혼자 밥을 먹을 때 사용했을 것입니다. 박 소장은 무심코 그 상을 뒤집어 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상다리 중 하나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테이프로 단단히 감긴 작은 비닐 꾸러미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꽤 오래전에 붙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돈다발일까요? 아니면 통장일까요? 박 소장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벗겨냈습니다. 비닐을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수첩 3권이었습니다. 겉표지는 낡고 때가 탔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아마도 수없이 펼쳐보고 만졌던 모양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1월 5일. 시작. 그리고 그 아래로 빼곡한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1998년 12월 21일. 200주 매수. 38,000원. LG화학. 2001년 3월 15일.
150주 매수 4만 5천 원. 현대자동차 2003년 7월 22일 300주 매수 2만 8천 원. 포스코 2005년 3월 10일 50주 매수 15만 원. 숫자와 기호, 날짜와 회사명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했습니다. 여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암호문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주식? 박 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삼성전자 2010년 5월 18일 100주 추가 매수 78만 원. 네이버 2012년 8월 3일 80주 매수 21만 원. 카카오 2015년 11월 20일 500주 매수 6만 8천 원. 계속해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2024년까지 무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투자 기록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한 인생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IMF 모두가 팔 때 사라. 2008년 금융위기 공포가 기회다. 2020년 코로나 역사는 반복된다.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걸어온 투자 철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총 평가액 92억 7천만 원. 목표 달성.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박 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 무슨 의미일까요? 김민준 경비원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장님,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박 소장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최순자 부녀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에 여기서 뭐 하세요? 혹시 뭐 찾으시는 거라도 있어요? 박 소장은 당황했습니다. 수첩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 그게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새벽 4시예요? 손전등 들고?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아파트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김경비원한테 돈이 있다는 소문요. 혹시 그게 사실이에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저도 바보는 아니에요, 소장님. 새벽에 몰래 여기 온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김경비원이 아파트 관리비라도 횡령한 거예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면 소장님이 뭘 숨기시는 거예요? 돈 찾으셨으면 저희한테도 말씀하셔야죠. 저희도 알 권리가 있어요. 박 소장은 난처했습니다. 변호사가 분명 말했습니다.
유언 집행 전까지는 비밀로 하라고. 하지만 최 회장의 의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뭘 기다려요? 지금 당장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두운 옥탑방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섰습니다. 박 소장의 주머니 속에는 92억의 비밀이 담긴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에는 의심과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 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4시 20분. 이 시간에 전화가 올 리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성철 소장님이십니까? 저는 어제 통화했던 법무법인 정인의 이준혁 변호사입니다. 박 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님, 이 시간에 웬일이시죠?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고인의 유언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이면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소장님께 먼저 모든 걸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으실까요? 박 소장은 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도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방금 변호사라고 했죠? 유언장이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 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뭔데요? 김민준 경비원. 그분이 92억 원을 남기셨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의 침묵 후 그녀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그 소리가 새벽의 고요함을 깼습니다. 옥탑방의 창문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92억이라는 숫자가 서서히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은빛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왜 모은 건지,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그 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수첩을 꽉 쥔 채 옥탑방을 나섰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김민준 선생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새벽 5시 30분. 법무법인 정인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 15층에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도착했을 때 사무실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준혁 변호사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침착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박 소장에게 악수를 청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 소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시죠. 서류를 받아든 박 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KB국민은행 VVIP 고객 잔고 증명서. 증명서에는 선명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예금 23억 4천만 원. 주식계좌 평가액 69억 3천만 원. 합계 92억 7천만 원. 이게 정말입니까? 박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모두 김민준 선생님 명의입니다.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식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1973년부터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공장에서 일하며 번 월급 중 5만 원씩 모으셨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오래된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노란 빛이 바랜 통장이었습니다. 1973년 1월 5일. 첫 입금액 5만 원. 그때 5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시 공장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7만 원 정도였으니 선생님은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하신 겁니다. 박 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주식을 사셨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기업들이었죠.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1998년 IMF 때입니다. 모두가 주식을 팔아치울 때 선생님은 오히려 매수하셨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요. 위기를 기회로 정확합니다. 선생님은 천재적인 투자 감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선생님은 단 한 번도 그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소장은 어젯밤 본 옥탑방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이불, 해진 옷, 먼지 쌓인 냄비. 92억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은 유 원장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철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공증인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유 원장이었습니다. 날짜는 2024년 9월 30일. 김민준 경비원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보름 전이었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 원장을 펼쳤습니다. 박 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유 원장. 작성일 2024년 9월 30일. 작성자 김민준. 변호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 김민준은 본 유 원장을 통해 나의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한다. 박 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 92억 7천만 원 전액을 변호사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평생 몸담았던 은빛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및 학업 장려를 위한 은빛 햇살 장학재단 설립에 기부한다. 순간 박 소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장학재단입니다. 소장님.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속자는 없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아닙니다. 92억 전액이 아파트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 됩니다. 박 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셨습니까? 네. 은빛 아파트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에 한정됩니다. 대학 등록금 전액과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92억이면 대략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4년 동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0명이나. 박 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유 원장의 뒷부분을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6.25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였다.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평생 그것이 한으로 남았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빛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깨달았다. 배움의 기회만 있다면 아이들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아이들이 이루길 바란다. 박 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변호사도 목이 메었습니다. 부디 이 돈이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햇살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2024년 9월 30일 김민준.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서울의 새벽 풍경이 보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유 원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김민준 경비원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힘있는 글씨체였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위해 평생을 그렇습니다. 5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으신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신 메모입니다. 유언장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그 메모를 읽었습니다. 김민준 경비원의 필체였습니다. 매일 학교 가는 아이들을 봤다. 학원 가는 아이들을 봤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포기하는 걸 봤다. 돈이 없어서. 그게 안타까웠다. 나는 그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다음 줄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경제 신문을 독학했다. 투자를 공부했다. 50년을 모았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아이들에게 돌려줄 시간이다. 박 소장은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장학재단 운영 방식도 상세하게 지정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매년 30명씩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성적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 의지를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4년간 전액 지원하며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조건이요. 졸업 후 자신과 같은 처지의 후배 한 명을 도와주는 것.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멘토링이든 조언이든 응원이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박 소장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김민준 경비원은 돈을 물려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희망의 사슬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음 사람을, 다음 사람이 또 다음 사람을 돕는 끝없이 이어지는 선의의 고리를. 재단 설립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장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지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 언론에 보도될 예정입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박 소장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눴던 그 온화한 노인. 해진 점퍼를 입고 순찰을 돌던 그 작은 체구의 경비원. 경비실에서 컵라면을 먹던 그 쓸쓸한 뒷모습. 이제야 그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92억을 가진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200명 아이들의 미래를 만든 영웅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지키고 싶었는지. 그는 은빛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제 주민들에게 이 놀라운 진실을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오래 기억될지.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9시. 은빛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는 주민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은 새벽부터 번졌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은 폭발했습니다. 누군가 포털 사이트 뉴스 링크를 올렸습니다. 92억 남긴 경비원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 기사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박 소장은 준비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떨렸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준 경비원님께서 남기신 유언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숨죽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모으신 92억 7천만 원 전액을 우리 아파트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장학금이라고? 92억을 전부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소장은 유언장 사본을 들어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전쟁고와 출신이셨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셨죠. 그래서 평생을 투자로 돈을 모으셨고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 서 있던 최순자 부녀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이 던진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횡령한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도 말씀하셔야죠.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봤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네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명절 때 사과 한 상자 드린 게 전부예요. 그것도 제일 싼 걸로. 한 남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추운 겨울에 경비실 난방이 안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냥 지나쳤어. 한 젊은 엄마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감기 걸렸을 때 선생님이 약국까지 달려가서 약 사오셨어요. 제가 돈을 다시 드리겠다고 했는데 손살에 치시면서 끝까지 안 받으셨어요. 기억들이 쏟아졌습니다. 박 소장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그가 처음 관리소장으로 부임했을 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운 박성철 소장입니다. 아, 소장님. 저는 경비원 김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경비원은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점퍼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경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래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15년째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경비 일이 쉽지 않잖아요. 김경비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이 일이 좋습니다. 무엇이 좋으신데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요. 박 소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이들이요? 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아이들, 저녁에 학원 가는 아이들.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김경비원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박 소장은 그때 그 눈빛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그냥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우산을 쓰고 단지를 순찰하다가 경비실 처마 밑에서 웅크린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젖은 교복을 입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야, 왜 여기 있니? 김 경비원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경비원은 경비실로 들어가더니 수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덮어. 감기 걸리겠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니? 학원비가 밀렸는데 엄마한테 말을 못하겠어요.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경비원은 한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생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배움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너만의 무기가 될 거야. 김 경비원은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 밤 박 소장은 경비실로 김 경비원을 찾아갔습니다. 김 선생님, 아까 그 학생? 괜찮습니다. 소장님. 집에 잘 들어갔을 겁니다. 선생님은 참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김 경비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도 그랬었거든요. 예? 전쟁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혼자 살아야 했죠. 공부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배고팠고 외로웠습니다. 김 경비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한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밥 한 끼, 옷 한 벌. 그게 전부였지만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요. 박 소장은 그날 밤의 대화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매일 밤 10시 경비실 창문에 기대어 경제신문을 읽던 모습. 그건 무료함을 달래는 소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 같은 시장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학원에서 늦게 돌아오는 학생에게 자판기 우유를 뽑아주던 모습.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후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울던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던 모습. 그는 아이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그 외로운 소년을 박 소장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신념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처절한 약속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선생님을 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박 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가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셨습니다. 한 주민이 박수를 쳤습니다. 2명, 3명, 10명. 곧 모든 주민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단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주민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김민준 경비원의 동판을 설치하기로, 단지 중앙광장을 민준광장으로 명명하기로, 그리고 매년 10월 14일을 은빛 감사의 날로 지정하기로 최순자 부녀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재단에 기부합시다. 김 선생님처럼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은빛 아파트는 변했습니다. 서로 더 자주 인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챙겼습니다. 새로운 경비원에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한 사람의 조용한 삶이 만든 거대한 파장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그날 저녁 텅 빈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창문에는 주민들이 붙여놓은 포스트잇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박 소장은 경비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 경비원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지키고 싶었던 건 아파트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킨 건 아이들의 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단지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 경비원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92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200명 아이들의 미래가, 그리고 희망은 이어진다는 믿음이
하늘 어딘가에서 김민준 할아버지가 평생 처음으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2025년 11월 15일.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빛 아파트 중앙광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은빛 햇살 장학재단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뒤편에는 김민준 경비원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온화하게 미소 짓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몇 년 전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장학생 30명을 선발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습니다. 성적이 아닌 의지로 선발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이 호명되었습니다. 강민지 학생, 한 여고생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18살, 3학년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돕던 학생이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김민준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민지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늦은 밤 11시였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김경비원이 서 계셨습니다. 학생, 이렇게 늦게 집에 와? 네. 알바하고 오는 길이에요. 고생이 많구나. 조심히 들어가고. 그날 김경비원은 경비실로 들어가시더니 뭔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핫팩이었습니다. 이거라도 주머니에 넣고 가. 괜찮아요, 할아버지. 아니야. 받아. 할아버지도 남아서 주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경비실에는 핫팩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비원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 집에 들어가기 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배움은 내 인생을 바꿀 거야. 그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제 미래를 걱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신 건 아파트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의 꿈이었습니다. 민지는 김민준 경비원의 사진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의 미래를 비춰주신 할아버지. 당신은 저희 모두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장학생이 호명되었습니다. 이준호 학생, 중학생 남자아이였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30명의 학생들이 모두 단상에 올랐습니다. 30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0개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꿈 뒤에는 김민준이라는 한 사람의 50년 헌신이 있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이준혁 변호사가 박 소장을 찾았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더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장학금 수여식 날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박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김민준 경비원의 필체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7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부모님을 잃었을 때 나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외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밥 한 끼, 옷 한 벌. 그것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작은 선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읽고 경제를 공부하고 투자를 배웠습니다. 50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갚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받은 은혜를. 은빛 아파트에서 20년을 일하며 나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포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기로. 이것은 나의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나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성적에 목매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선의는 이어집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은빛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년 동안 저를 동료로 대해 주셔서, 인간으로 존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디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갑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기 남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함께. 2024년 10월 1일 김민준. 편지를 읽는 박 소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최순자 부녀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안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도 기부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김 선생님의 뜻을 이어갑시다. 찬성합니다.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또 다른 주민이 외쳤습니다. 그날부터 은빛 아파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매달 십시일반으로 장학재단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비원에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명절 때 선물을 챙겼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난방을 확인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함께 돕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한 사람의 조용한 헌신이 만든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첫 장학생 강민지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 할아버지처럼요. 이준호는 꿈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30명의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야겠다. 김민준 경비원의 유산은 92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유산은 희망의 사슬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음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을 돕는 끝없이 이어지는 선의의 고리였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김민준 경비원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은빛 아파트는 은빛 감사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이날이면 주민들은 모여서 그를 기억합니다. 단지 입구에는 그의 동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민준. 20년간 이 아파트를 지킨 경비원. 아이들의 미래를 만든 영웅. 그의 선의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민준광장에는 벤치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가 앉아서 신문을 읽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그 벤치에 앉아 쉽니다. 아이들은 그 주변에서 뛰놉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야기는 은빛 아파트를 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장학재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햇살 장학재단, 희망 장학재단, 나눔 장학재단. 모두 김민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어느 기업가는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김민준 선생님보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큰 것을 남기셨습니다. 어느 대학생은 말했습니다. 저도 졸업하면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고 싶어요. 어느 초등학생은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김민준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의 삶이 퍼져나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멩이의 파문처럼 한 사람의 선의가 10사람에게로, 10사람의 선의가 100사람에게로, 100사람의 선의가 1000사람에게로. 이것이 김민준 경비원이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박 소장은 지금도 가끔 경비실에 들립니다. 그곳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김민준 경비원이 바라보던 바로 그 풍경을.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웃으며 뛰어갑니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돌아옵니다. 피곤하지만 희망찬 얼굴입니다. 그때마다 박 소장은 생각합니다. 저 아이들 중 누군가는 김민준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선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끝없이 영원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티내지 않고 보상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이 되는 사람들. 김민준 경비원처럼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빛 아파트에는 햇살이 비춥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김민준 할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구나, 얘들아. 할아버지가 응원한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우리에게 닿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선의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김민준 경비원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그 울림을 다른 누군가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